안녕하세요. 행정쟁송법 2014년 이제 대비 GS 연기인데요. 강의 계획서는 그냥 대강의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진도를 맞춰 볼게요. 그리고 그 행정쟁송법은 그 행정법을 우리가 이제 행정을 설명하는 법이라고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 행정을 설명하는 법이 아니고 행정을 통제하는 법이거든요. 그럼 행정 그러면 어디서 누가 밝혀내느냐? 행정학이 밝혀내요. 행정이 뭔지는 행정학이 밝혀내고, 그 밝혀진 행정학이 이런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 밖으로 나가면은 이 법 하니까 취소할 거야.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백날 들여다봐도 행정이 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통제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을 통제하는 법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소송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취소 소송이에요. 취소 소송. 그래서 취소 소송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맨 뒤에 보면 행정소송법을 이렇게 본론으로 얹어놨는데요. 그게 1조부터 44조까지 있어요. 93페이지, 91페이지도 보면은 98페이지까지 1조부터 44조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공부해야 될 게 이거예요. 1조부터 44조까지 있는데 달달달달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조부터 44조까지 있는데 전부 다 그럼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9조부터 34조까지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 소송에 대한 법조문이에요. 그럼 9조부터 44조까지 취소 34조, 9조부터 34조까지 취소 소송에 대한 법조문을 둔 다음에 38조 1항에 가면 무효확인 소송이에요. 거기서 9조부터 34조 중에 필요한 조항들을 준용해요. 그 다음에 38조 2항에서는 부작위 확인 소송이라는 곳에서 취소 소송의 9조부터 34조 중에 필요한 조항을 준용을 해요. 그 다음에 44조 2항에 가면 당사자 소송에서도 준용을 해요. 이렇게 준용을 해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명확하게 알면은 90%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행정쟁송법의 90%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는 이런 준용 규정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다 그러면 또 당황하시는데요. 두 번째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뭘 전달해 주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용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요. 저도 이거 다 외웠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체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시게끔 수업 중에 두 문자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외운 다음에 연기니까 일기부터는 실제 문제, 이번에 기출문제처럼 이런 실제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외운 요 답안 작성법이 어떤 식으로 이쪽으로 이용이 되는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방법들을 훈련을 할 거예요. 그거를 1기, 2기 두 번에 걸쳐서 훈련할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면 자기도 모르게 글이 써져요. 우리는 글을 쓰는 지금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이렇게 사지택일, 오지택일해서 선택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 그러면 이걸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외우란 말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이 당장 나올 건데, 사실은 판례만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고 베끼는 거예요. 판례 외우고 나머지는 법조문 보고 베끼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행정소송법 1조부터 44조 중에 한 조문을 보고 베끼기예요. 그래서 그 조문 보고 베낀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할 판례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끼고 배열하고 베끼고 배열하기예요. 글쓰기가 그러면 그 중에 베끼지 못하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라 생각을 하고 올해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자, 문제 1번을 보면은
문제 1번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7줄이 있어요. 50점짜리 위에. 그다음에 물음일이 이제 2줄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위에 있는 열 몇 줄을 읽는 거 아니에요. 밑에 물음일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 이제 제외라고 했죠. 제외한 A씨의 결정, 어라 이거는 제외했으니까 거부 처분일 수 있겠네? 라고 치송으로 다투려는 경우 이제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설명하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배우고 나서 이걸 배우고 나면은 여기서 이 문제 자체에서 문제의 틀을 빼내야 돼요. 문제 자체에서 문제의 틀을 빼내야 되는데 소의 대상이 뭘까 했을 때 지금 A씨의 결정이 위에 보니까 1차 결정, 2차 결정에서 결정이 2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결정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일까? 소의 대상이니까 소의 대상이 될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차 결정도 있네. 근데 1차 결정과 2차 결정이 똑같은 제외 처분, 즉 제외하는 결정인데 똑같은 제외하는 결정인데 그러면 1차 결정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소의 대상이 된다면 뒤에는 단순한 반복에 불과할까? 단순한 반복을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그럼 사실행위는 소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법학은 딱 두 행위를 구별을 해요. 지나가다가 요즘에 하도 정신병자들이 많아가지고 엄한 사람들을 패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때렸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이거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요. 이거 때렸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이 때린 행위를 요건으로 어려운 말로 요건으로 삼는 법률 조항이 있어요. 이 때린 행위를 요건으로 삼는 법률 조항이 있어요. 두 조항이 있어요. 민법에 있고 형법에 있어요. 민법에서는 이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뺨 맞아가지고 한 전주 4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4주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해서 돈을 써야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뺨 맞았는데 참아. 아씨 뭐. 지나가던 태풍이 한 대 뺨 맞았다고 생각해. 이건 불가항력이야. 자연재해야. 지나갔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 안 생겨요. 그래버리면.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돈을 썼던 이런 손해봤던 거 하나하나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해야 그 손해 액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형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형법에서는 이제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폭행죄가 되는 거죠. 거기다 그 사람이 사주 당했어요. 상해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서 끊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참아버려 이 사람이 진단서 끊었는데 참았어. 민사상의 얘기는 안 나타나요. 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그거를 요건으로 삼아서 어려운 말로 요건으로 삼아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조건론이라 이런 이제 배우셨겠죠. 조건과 효과가 있죠. 조건과 효과가 있는데 법률 규정으로 가면 이걸 법으로 이제 법률 규정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게 조건에는 2개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효과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필요 조건과 법률 효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 규정에서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필요 조건과 법률 효과라 그래요. 그러면 조건 중에 필요 조건은 뭐고 충분 조건은 뭐냐라는 거죠. 필요 조건은 뭐고 충분 조건은 뭐죠?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쪽에서. 그래서 이 조건 쪽에서 바라봐서 결과로 연결되는 것, 요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고 이 결과 쪽에서 바라보면서 결과로 연결되는 조건이 뭐지? 이렇게 보는 것을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막 말로 이제 글로 불리니까 너무 어려운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결과로 조건 쪽에서 바라봤을 때 결과로 연결되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결과 쪽에서 봤을 때 결과로 연결되는 조건은 충분 조건. 그러면 둘 중에 100% 연결되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볼 때 결과로 연결되는데 이쪽에 봤더니 결과로 넘어오는 조건이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것을 법학에서는 귀결이라 그래요. 필요 충분 조건을 귀결이라고 그래요. 귀결.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귀결이라고 표현들을 조금씩 달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조건이 결과로 그러면 필요 조건의 측면에서 본다면, 즉 조건이 결과로 넘어가는 건 필요 조건이라면 이 수많은 조건 중에 필요 조건이라고 법률이 해놨지만 알고 봤더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건과 효과라고 할 때 이 요건은 필요 조건이니까 이쪽에 조건들 중에, 그러니까 이 활을 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관역을 보고 활을 태가 탁 났는데 그 중에는 관역에 10점짜리 맞는 것도 있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관역에 맞추면은 본문, 관역에 벗어나면 단서, 원칙, 예외. 그래서 법률 규정 안에는 반드시 본문, 단서, 원칙, 예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현상 중에는 어느 상황에서는 연결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연결이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외 없는 법칙 없다. 이게 법률의 법언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쓴 이제 분권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법학에는. 법학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위 대상에서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사실행위인 경우, 사실행위는 이 요건에 해당하면은 이거를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뒤에 단순한 반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법학적으로 단순한 반복은. 그래서 만약에 2차 결정이 단순한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재외 결정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소위 대상에서는 2개를 검토하라는 거였고, 그러면 둘 다 별개의 거부라면, 제외하는 결정이라면, 둘 다 살아있는 제외 결정이라면 기산점들이 다 다를 것이다. 그 기산점은 행정소송법 20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따라가면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 행정쟁송법 사례 답안 작성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뒤에 모범 답안에 보면은 문제 1에 물음 1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럼 문제의 소재 보면은 이제 문제의 소재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복명복창이에요. 복명복창.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는데 이렇게 A 그럼 밑에서 A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 이제 군대 갔을 때 제가 운전병으로 갔단 말이에요. 운전병 가면 옆에 이제 막 대령 이렇게 앉아. 제가 이제 그 1호차를 몰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속도 내려라. 그러면 알아서 속도 내리면 이제 바로 이쪽 뺨이 이제 날아가요.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 한대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뭐냐? 복명복창해야 돼요. 내려라. 네, 10km 감속하겠습니다. 10km 진짜 감속해야 돼요. 더. 네, 5km 추가 감속하겠습니다. 말로 운전을 하면서 말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복명복창이에요. 법학 답안 쓰기가 똑같아요. 지금 묻는 문제가 뭐였냐면 소외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하면 안 돼요. 법학 답안은 사례형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설명이 없어요. 그 사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제도를 설명하면 안 돼요. 과거처럼. 그래서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시점이 됐어요. 지금. 이 사례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한. 그래서 한번 보면은 복명복창 갑이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한 A씨의 결정에 대해 취소로 다투려는 경우 소외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설명하니까 거기까지 대해 설명하시오 앞까지 기산점 그 다음에 과 관련하여 이렇게 조사를 붙이면 돼요. 과 관련하여 첫째 1차 결정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2차 결정이죠. 반복된 거부 처분의 경우 갑이 제기하는 시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셋째, 치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적인 문제된다. 이렇게 쓴 다음에 첫째 문제된다가 로마자 2번의 목차로 가고요. 둘째 문제된다가 로마자 3번의 목차로 가고 셋째 문제된다가 로마자 4번의 목차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제의 소재에서는 다음에 진행되는 목차를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째 문제 된다가 1차 결정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인지 문제 된다죠. 거부 처분 인지까지 또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썼다가 보고 베끼고 썼다가 보고 베끼고 이게 반복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베끼고 문제 된다만 여부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부가 영어로 yes or no죠. 그러면 yes or no 이게 여부,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판단점, 판단 기준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조문과 판례예요. 그래서 1차 결정이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죠. 문제의 소재에서 요 암기해야 되죠. 이제 암기 나오죠.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의 거부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려면 자 처분청의 거부가 지금 뭐냐면 묻는 문제가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인지 여부죠. 그러면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인지가 바로 주어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의 판례에서도. 그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려면 if 그 다음에 if should로 써요. 이거를 이제 대전제라 하는데요. 대전제는 언제나 if should로 나와요. 뭐뭐라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대전제가 if should인데 이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칸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걸 정언명령이라 그래요. 정언명령. 그러면 이제 이 정언명령이라는 게 진짜 있냐 없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타났을 때 칸트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 정언명령에 도달을 하죠. 요 정언명령. 칸트는 심지어 사람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생각으로 인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는 물질이 있다고 왔어요. 우리 뇌에. 근데 그거를 8년 전인가 영국의 생화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이 노벨 생화학상 탔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런 사유의 체계가 알고 보면 진리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거예요. 거의. 이 정언명령인데 if should라는 정언명령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배울 거예요. 그 몇 개 배우는 건 필수 암기예요. 필수 암기. 그중에 정언명령으로 존재하는 판례가 지금 최초로 하나 나왔죠. 지금. 이 판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의 정언명령이에요. 그러면 자 거부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처리한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정언명령으로 대전제예요. 요거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자로 그신, 그거, 그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신, 그거, 그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말도 안 되게 자꾸 보낼 거예요. 정말 막 외우세요, 여러분들.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 변동을 처리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 변동을 처리한다고 본다 해놓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 변동을 처리해야 하고 요 파트를 뭐예요? 소거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검토해야 될 건.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이 두 개죠. 그래서 자 1차 결정과 2차 결정이 모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그 신청한 행위인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행위가 처분인지 문제되죠. 둘째는 그 국민에게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가 문제돼요. 그래서 그 신청한 행위인 문제된다. 첫째 다시 로마자 이제는 아라비아 숫자로 들어갔죠. 로마자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목차로 들어가서 뭐뭐인지 여부 또 보고 베낀 다음에 문제된다면 여부로 표현을 살짝 바꿔줬죠. 그다음 판례 요것도 외우셔야 되죠.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그러니까 처분인지 여부니까 처분이란 행공특보권의 국권, 직관 이렇게 오는데요. 행정청이 공법상에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의 권리 설정 또는 의무에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판례 있잖아요. 제가 암기하는 대로 그냥 아예 인쇄하듯이 쓰시면요. 절대
절대로 56점 이하 안 받아요. 시험장 가서. 법조문 제대로 쓰고 판례 이렇게 명확하게 썼는데 내가 답이 틀렸어. 뒤에 답이 틀렸어. 상관없어요. 50점 이상, 56점 이상 나와요. 배점적으로 이렇게 채점에 의하면 채점은 이렇게 목차별로 반드시 채점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특정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56점 이상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라는 거예요. 이 사안의 경우는 이제 판례 사안의 경우 이렇게 간 거예요. 학설 같은 것은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근데 학설이 중요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학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혹시라도 배우신 분들 중에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 혹은 1원설, 2원설이라는 이런 처분에 대한 개념설을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일하고 달라요. 독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판례의 표현을 보면 미친 듯이 쟁송법적 처분 개념서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어요. 그게 판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을 제거하고 있는 걸 조금씩 이렇게 전달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또 뒤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안의 경우를 봤더니, 자, 요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법적으로 했더니, 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수분양권의 설정을 명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 분양받을 권리가 있어. 너 분양받을 권리가 있어. 수분양권은 숫자는 받을 수, 분양, 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을 명해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에게 수분양권을 설정해 준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행정청의 행위는 수분양권의 설정을 명해줘요. 그럼 명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수분양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수분양권 설정을 명한다는 것은 이제 수분양권을 설정해준다 이러면은 그 받는 자의 시각에서 쓰는 건데, 우리 법학은 이 행정쟁송법은 주는 자 행정청의 시각에서 언제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양권의 설정을 명해요. 이게 그 유명한 강학상 특허예요 원래는. 근데 설정을 명하는데, 이 설정을 명하는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라고 이제 쓰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써? 그렇게 쓰는데 아니에요. 보고 베낀 거 다시 배우라는 게 불가해요. 아까 얘기했죠. 그 앞에 보면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행위가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등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행위는 선정행위자에게 선정된 자에게 뭐예요? 권리의 설정을 명함으로 국민의 권리 직접 이어서 주어 처분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판례를 외웠던 것을 사안의 경우 가면 이렇게 재배열하는데 이런 조사를 통해서 재배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판례 문구를 보면 이렇게 반드시 쓰게끔 규칙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글을 쓸 때 이렇게 규칙에 따라 쓰면은 고득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내가 느낌 받으러 쓰는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법학이라는 게 절대로 느낌 받으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충실하게 훈련을 하고 가시면 경영학 두 과목에서도 글이 달라져요. 당연스럽게. 거기도 간주관적이거든요. 간주관성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들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걸 간주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간주관이 확보된다는 것은,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안 제시가 가능한 거죠.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요거를. 그런데 그렇게 간주관성, 주관적인 생각들끼리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개념 많이 외워야 돼요. 경영학 두 과목도. 경영학 두 과목 개념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개념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런 무정형화된 현상들을 정형화되게 질서화하는데, 그 질서화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목차들이에요. 그래서 교재의 목차 굉장히 중요해요. 목차 외우셔야 돼요.
이쪽이 목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경영학 두 과목이요. 경영학 두 과목을 무슨 소설 쓰세요. 특히 비문학 쓴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비문학 아니에요. 그것도 말 그대로 외워서 쓰는 거예요. 간주관적인 개념들을 외워서 쓰는데 그 개념을 빼내려면 무정형화된 현상들을 이렇게 잘라야 된다. 어떤 기준에서 자른다. 인사노무관리? 인사노무관리적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럼 인사노무는 인사와 노무관리 세 개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는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시스템화 시킬까? 노무는 어떤 식으로 하지? 다 인사에 대한 정의, 노무에 대한 정의, 관리에 대한 정의로부터 하나씩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의들을 하나하나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거 뭐냐면 절대로 6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없어요. 안 줘요. 채점자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글로 나왔는데 와 진짜 생각이 너무 좋다. 근데 개념이 안 나와. 개념이 안 나와요. 계속 이제 개념 찾으려고 채점자 어떻게든 점수 주려고 이 정도까지 썼으면 이제 뒤에 개념 이걸 한꺼번에 아우르는 개념 나오겠지 하고 아무리 찾는데 안 나와요. 점수 못 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죽으라 해놓고 점수를 너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개념적인 암기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글 쓰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주자 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는 글 쓰는 방식 그대로 선정된 자에게 수분양권 설정을 명한다. 수분양권의 설정을 명한다는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수분양권의 설정을 명함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에 이어서 주어로 올라가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주어가 아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로 올라가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처분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효과를 확인해주는 확인행위라고 보는 경우이다. 이게 확인행위라고 보는 것은 사실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야 이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행위면은요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수분양권 뭐예요? 나한테 내가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 이렇게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는 건데 우리 판례는 그리 안 가. 이거 항고 소송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야. 자, 항고 소송으로 가는 것과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는지 이렇게 나왔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해서 여부죠. 그럼 학설에서는 자 여기에 판례가 굳이 그 국민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하고 그 국민에게 혹은 그 신청인에게 이주대책 대선정의 발동과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했을 때 학설에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은 자 그 국민이면 이건 대상적 격의 문제예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 국민 이거 판례가 잘못 쓴 거야. 그 신청이라고 봐야 돼. 이거 원고적 격의 문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우리 판례는 당연히 금방 그 국민이 있으니까 요거는 대상적 격의 문제인데 대상적 격은 뭐다? 판례에 외우셔야 돼요.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자 구신 누구 이렇게 오거든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구신 누구 그러면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 지금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뭐로 나타나죠? 이 사람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은 거부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원고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로 익혀져요? 원고가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이거. 그래서 원고적 격설이 배격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로. 그죠? 그래서 관계법규 해석이하여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걸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는 걸 살펴 추상적 결정 이걸 합쳐서 앞에 있죠. 관계법규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해석으로 신청권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신청인 그 사람의 개인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법률 규정의 해석만 하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이 뭐냐면 거부 처분이 나온 법률 규정이에요. 거부 처분이 나온 법률 규정에 그 거부가 나온 그 법률 규정에 신청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법률 규정 안에 내재되어 있느냐 이거요. 요게 요한복음 3장 18절 얘기인데요. 그거가 똑같아요. 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거든요. 그 권세가 요 권리예요. 신청권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 어떤 말인지. 자, 그래서 검토해주고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데 의무행위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문헌상 봤더니 공권리 행사 또는 그거보다 그러니 동가치성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써주면서 판례가 타당하다고 하는데요. 항상 검토는 판례가 타당하다예요, 여러분들은. 사례 문제로 풀이하는 한 항상 판례가 타당하다예요. 근데 교과서 보면 항상 판례가 틀려요. 아시겠죠? 교과서 보면 학자들은 항상 판례가 틀려요. 그래서 교과서 믿고 갔다가 승소율 거의 2%도 안 되는 변호사들 많아요. 교과서 믿고 갔다가. 아니에요. 판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판례를 따라가야 이기는 거예요. 이 소송에서. 그러니까 판례를 안 따라가고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대. 그럼 판사실로 불려가서 조인트 가요. 너 뭐 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아셨죠? 판례 공부 안 한다고. 자, 판례가 타당해요. 다만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돼요. 판례 근거를 제시 안 하고 무조건 판례가 맞아 이러면은요, 채점평에 판례를 신주단지 못이타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점수 안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타당할 때는 어떤 점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꼭 써주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안의 경우를 봤더니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는 그 문헌상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법규 해석상 출원이에요. 출운어가 아니라 출원. 이 출원은 뭐냐면 원서를 제출한다. 우리 대학교 갈 때 원서 제출하잖아요. 그걸 출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서 제출을 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청서, 즉 법규 해석상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나오는 처분, 그건 여러분들한테는 딱 2개 오시면 돼요. 특히 3개인데 허가 특허인가예요. 허가 특허인가. 허가 특허인가. 허가 특허인가. 조합 설립인가 있죠? 이것도 다 신청을 해야 나와요.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출원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는 수분양권의 설정을 명하는 것이긴 하나 법률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특허가 아니에요. 이건요. 왜냐면 이주 대책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이주 대책 안에 반드시 분양권을 줘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법규상 신청권이요. 그것도 다시 얘기해 줄게요. 따라서 이주 대책을 수립 공고하였다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죠? 이주 대책을 수립 공고했다. 문제를 보시면은 보면은 이주 대책을 수립 세 번째 줄, 문제 세 번째 줄 보면 이주 대책을 수립 공고하였는데 이렇게 표현 사례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 가지고 사안 포섭을 하거든요. 수립 공고했다는 점에서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를 예고하고 그 다음에 야, 너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받고 싶으면 신청서 내 출원을 공고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요건이 있으므로 이주 대책 대상자는 언제까지 주어져 있어요. 여기 언제까지 있으면은 이주 대책 대상자로 해줄게라는 요건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요건도 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요. 판례가. 그 국민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의 발동을 요구할 법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소결 1차 결정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제 1차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2차 결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2차 결정이 반복된 거부 처분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판례 또 외우셔야 돼요. 거부 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 처분이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동일한 내용이 뭐예요? 동일한 내용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행위죠. 문제는 새로운 신청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 2차 결정이 나오게 된 그게 이의 신청인데 그 이의 신청이 새로운 신청이냐는 거죠. 이것도 함정 문제예요. 이의 신청은 사실은 새로운 신청은 아니고 기존의 제외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줄래? 라고 행정청에게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의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요건들 갖고 있는데 왜 이 요건들은 무시하면서 제외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라는 것인지. 그래서 사안의 경우 1차 결정 후 2차 결정이 다시 나왔다. 2차 결정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인지가 문제된다. 문헌상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새로운 신청은 아니죠. 근데 문헌상 이의 신청이긴 하나 이의 신청서에 또 사례를 봤더니 마을 주민 확인서, 수도 개설 사용, 전력 개통 사용자 확인 등
증빙 서류를 새롭게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2차 결정은 1차 결정과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였으나 새로운 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은 언제나 주어진 목차, 반복된 거부 처분의 경우 갑이 제기하는 시송의 대상은 1차 결정과 2차 결정 모두 다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셋째 문제 된다가 로마자 4번 갑이 제기하는 시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했을 때 시송의 제소기간은 행정법 20조 1항하고 2항을 보고 베끼면 돼요. 이거 보고 베끼면 돼요. 보고 베꼈다고 치고 그러면 사안의 경우 동일한 신청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거부 처분이 반복되는 경우 시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했다 하여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해 시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차 결정 시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2023년 6월 28일이고 2차 결정 시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2023년 8월 31일이다. 설문 해결, 갑이 제기하는 시송의 소의 대상은 1차 결정과 2차 결정이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1차 결정 시송은 2023년 6월 28일이고 2차 결정 시송은 2023년 8월 31일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연기라서 이걸 어떻게 써? 막막하시잖아요. 막막할 필요 없어요. 이거 딱 연기하고 일기 지나면 이 정도 쓰세요. 이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 보고 베낀다, 암기해서 배열한다, 암기된 것들을 이런 논리조사들을 통해서 배열해서 판단한다. 딱 그 세 개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법학은 그게 다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공부하게 돼 있어요. 자, 1문은 그런 거예요. 그다음 2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베끼기에 전부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쉽게요. 문제 2번은 이것도 보고 베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3페이지 볼게요. 그냥 보고 자, 이게 뭐냐면 다시 이제 뭐냐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A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이 있느냐.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이 설명 아니에요.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판단이에요. 그러면 3페이지 보면은 문제의 소재에서 여기서 38조 1항이 나오는 거죠. 무효등 확인소송이니까 38조 1항이 무효확인소송, 부자기관 소송하면 38조 2항 무조건 바로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법조문. 그럼 38조 1항 그 다음에 38조 1항에 가면 30조 2항을 30조를 준용을 해요. 그럼 준용할 때는 우리 약속된 기호가 있어요. 컴마예요. 컴마. 그래서 행정소법 38조 제1항 컴마 제30조 제2항에 하면 이 말은 38조 제1항에 하여 제3조 제2항이 준용되는구나. 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된 처분이 당사자 신청 거부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가 A씨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소법 제3조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둘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으로 A씨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셋째,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이 문제된다. 이렇게 해서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문제된다가 로마자 2번. 여기서도 판검사, 학설, 판례, 검토, 소결 혹은 사안의 경우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학판검소, 학판검사 상관없습니다. 이 상경법 3조의 법적 성질을 논하는 이유는요. 자, 로마자 3번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판결의 취지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또 여기 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으로 A씨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 선정하는지 여부 했을 때 저는 판례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요. 그런데 다른 이제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 답안을 보면 기속력의 주관적 효력 범위, 기속력의 객관적 효력 범위, 기속력의 시간적 효력 범위 이렇게 쓰시는 답안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답안은 요즘 최근의 경향성에서는 안 좋은 답안이에요. 그거는 과거에 제가 사시 볼 때 그때 논문형 답안이었어요. 논문형. 기속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속력 제도에서 약술하시 할 때 기속력의 의, 기속력과 기판력의 구별 개념, 그 다음에 기속력의 효력 범위, 그 다음에 기속력 위반의 효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례형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례형은 법조문 따라서 그대로 내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 따라서 그대로 내려 쓰는 이유가 뭐냐? 30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30조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무효로 확인된 판결, 그러니까 취소가 인용된 판결을 무효로 확인된 판결로 말을 살짝 바꿔주면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있잖아요. 다시 신청에 대해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야 한다. 요 표현 그대로 가지고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란 하면서 판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가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한 처분을 해야 하나 사실심 변론 종결의 새로운 사유 거부 처분에 개정 시행된 법령에 따라서 재차 거부 처분할 수 있으므로 A씨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주어진 사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심 변론 종결의 새로운 사유나 거부 처분의 개정 시행된 법령에 따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이요. 그러면 이거는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쓰는 게 점수가 더 맞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설문상 그 다음에 또 쓰는 거죠. 설문상 사실심 변론 종결의 새로운 사유가 있다거나 거부 처분에 개정 시행된 법령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A씨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면은 한 2점이 더 올라갈 거예요. 또 제가 지금 안 썼지만 그렇게 판단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로마자 4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30조 2항에서 아무런 처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34조에 30 행정소송법 한번 봐볼까요? 98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97페이지 보면 34조 나와 있죠. 행정청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 신청의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간접강제는 뭐냐면요. 돈 있죠, 돈을 왕창 매김으로써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위로 나오게 하는 걸 간접강제라 그래요. 무조건 간접강제가 그렇게 쓰여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로 안 나와. 그러면 왕창 돈을 물려버리면 아까워라 하면서 행위로 나올 거예요. 그걸 간접강제라 그래요. 무조건. 법학에서는 그걸 간접강제라 그래요. 근데 이 간접강제 규정이 38조 1항에 가면은 34조가 없어요, 여러분. 38조 1항의 준용 규정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34조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예요.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가 있고 검토가 있는데 판례는 없으면 안 해줘요. 없으면 안 해줘요. 없는데도 해주는 게 매우 독특해서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없는데 해주는 게 하자승계,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 딱 이 두 제도만 없는데도 해줘요. 법학에. 이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행정쟁송법에서 하자승계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그 두 제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부정이에요. 따라서 간접강제가 38조 1항에서 준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못 해줘 그래요. 없어. 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못 해줘 그래요. 그래서 검토 및 소결해서 5페이지에 행정법 38조 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사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법률상 근거. 그 다음에 이 법률상 근거인데 해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점. 딱 이거 두 개. 딱 이렇게 제시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그럼 부정설 판례가 타당하다로 끝나면 안 되죠. 항상 소결 혹은 사안의 경우는 목차를 써주면 돼요.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소결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은 없다.
설문 해결. 마지막 A씨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법상 강제수단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조금씩 저도 이제 지금 설문 해결 보니까 이주대책 대상지로 선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막 우수 쓰다 보니까 막 하도 학원에서 얼른 빨리 넘기라고 막 답안 넘기라고 그래가지고 막 썼어요. 막 써도 저도 분명히 시험장 갔으면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막 감점 당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문제 2번 이거는 원고적격 얘기고 문제 3번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인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3번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 하면요. 문제 2번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문제고 문제 3번은 너무 어려운 게 마지막이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행정소송법에 있는 소송 유형은요. 행정소송법에 있는 소송 유형은 3조, 4조, 11조, 10조 2항, 8조 2항 총 5개의 소송 유형이 있어요. 의외로 몰라요. 의외로. 근데 이거를 최근에 그 로스쿨 있잖아요. 로스쿨 교수님들이 계속 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 시험 문제를 노무사에서 낼 줄이야. 저 깜놀했어요. 올해 이거 기출보고 미친 거예요. 지금 제가 노무사 시험 문제는 지금 있잖아요.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출제자들이. 작년 시험 문제도 어려웠어요. 작년에도 어려웠다고요. 올해도 무척 어려워요. 이거 누가 이거 쉽다고 그래요, 이거를. 올해도 무척 어려워요. 지금 이거 문제들이 폭주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폭주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인 기본형만 물어봐도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노무 영역에서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쟁송법으로 가니까 쟁송 영역으로 이제 가니까 그죠. 노무 영역에서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지식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문 지식과 지금 물어보는 셈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과해요. 진짜 솔직히 말해 너무 과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 이 3번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냐.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얘기하지만 3조의 소송이 있고 4조의 소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의 소송이 있고 10조 2항의 관련 청구서 이송병합이라는 소송 유형이 있고 8조 2항의 기판력 제도를 통한 소송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44조를 보면 준용을 할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저 문제 3번이 이일이 가는 소송인지 이일이 가는 소송인지를 첫 번째 정해야 돼요. 첫 번째 정해서 이쪽으로 가는 소송이라고 정해졌어요. 이쪽 아니다. 아니 이쪽 소송하고 3조 4조 잘못 잠깐만요. 3조에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자 1호 소송은 다시 4조로 가요. 그 다음에 3호, 4호는 45조가 있어요. 행정소송법 45조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대충 저런 것들이 있구나.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참으로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멀구나.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니까 주 5일 동안 이렇게 암기할 부분들을 계속해서 드리면 하루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렇게 두 문자를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달달달 외워버리세요. 45조를 보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의 하나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못 물어봐요. 이건 못 물어본다고 여기는. 이게 기관소송, 민중소송인데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법정주의예요. 법이 정한 자의 하나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이냐? 지방자치법이에요. 이거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은 여러분들하고 하등 접점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못 물어봐요. 객관소송은 절대로 못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딱 두 개. 자 1호의 항고소송과 2호의 당사자소송 둘만 물어보는데 이 항고소송으로 가면은 이 항고소송으로 간다 그러면은 다음에 소송 유형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9조부터 34조 38조 1항 38조 2항에 보면 1항에서 또 여기서 일이 준용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해결하는데 그 안에 요게 들어있고 요게 들어있어요. 요 안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 2로 가잖아. 2로 가면은 여기서는 몇 조로 가냐면 44조로 가는데 44조에서 이건 준용을 안 해요.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1이 가냐 1이 가냐에 따라서 소송 유형이 달라져요. 1이 가냐 1이 가냐에 따라 소송 유형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고 소송일 때는 소송 유형이 11조, 10조 2항, 8조 2항으로 갈려요. 여기 소송 유형이 왜 나냐면 소장이 2장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가 소장이 2장일 때 어떻게 처리하지? 소장이 1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소장이 2장이 들어오네. 어떻게 처리하지? 그 처리 방법을 가르쳐준 법조문이 11조, 10조 2항, 8조 2항에 이거 민사소송법 준용하는데 216조, 218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장이 2장일 때는 1장만 한 법원에다 내봐봐. 거기서 그 2개 사건 다 판단해 볼게. 이게 성결 문제. 여기는 2장 같이 내. 한 법원에다 2장을 같이 내. 여기는 1장의 소송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소장 다시 소제기해. 그렇게 하는 소송 유형 이걸 물어본다고. 최근에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봐요. 변호사 쪽에서. 근데 그걸 이쪽에서 낼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변호사 쪽에서 낸다고 했던 문제를 우리 노무사 쪽에 낸 게 한 4문제가 됐어요. 선제적으로 낸 게. 깜짝 놀랐나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지금 현재 출제로는 출제방이 과한데 오죽 낼 게 없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출제자들은 기본형을 내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죠? 그렇게 다 잘 쓴가요? 기본형을 내면?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법학적으로 써내는 것과는 다른 얘기거든요. 아는 것과 법학적인 글의 체계를 갖추어서 어떤 그 답안 작성을 하는 건 다른 얘기인데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알면은 쓸 줄 안다고. 알아도 못 쓴다니까요, 사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니까 목차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 목차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 3번. 문제의 소재로 갑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설명하시니까 제기하는지 거기까지 보고 베끼고 와 관련하여 조사 써주고 문제된다를 이끌어내는 조사는 뭐뭐와 관련하여 첫째,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성질과 피고 적격이 문제된다. 성질이 이 1호의 소송이냐 2호의 소송이냐가 성질이 문제되고 또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성질과 피고 적격이 문제된다. 셋째, 갑이 제기할 소송 유형이 문제된다. 그러면 첫째 문제인데가 로마자 2번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성질과 피고 적격 했더니 자 마지막 볼게요. 소결 7페이지 소결 봤더니 보험료 4번의 소결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성질과 피고 적격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즉 2호의 소송이다. 그럼 2호면 44조 준용으로 달려가겠네. 44조의 준용 규정으로 가겠네. 소송 유형을 검토할 때. 그 다음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성질과 피고 적격은 4번 보면 소결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성질과 피고 적격은 민사소송이며 건강보험공단이다예요. 민사소송이 이건 또. 그러면 이제 소장이 2개가 있어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 소장 하나와 민사소송인 소장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매우 재밌게도 처분 취소 소송 소장 하나하고 민사소송이 있을 때는 11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민사소송만 제기해요. 민사소송만 거꾸로.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거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는 11조를 준용하는 게 없습니다. 44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조가 적혀져 있질 않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이용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은 10조 2항이에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8조 2항은 다 적용되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갑이 제기할 소송 유형만 딱 읽어줄게요.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의 소송 유형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소송 유형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에 하면 10조 규정은 당사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8조에 의하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성결 문제인 후소에 미친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고 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보험료 채무 부존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관련 청구 소송이다. 그러니까 두 소송은
관련 청구 소송 관계에 있다는 건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성결 문제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기판력이 미친다. 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납부한 보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므로 행정법 제4조 제2항 자 뭐예요? 뭐뭐과 뭐뭐를 제기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표현이 뭐뭐를 제기한 후에 뭐뭐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뭐과 뭐뭐를 동시에 제기하려고 하죠. 지금 동시에 제기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법 제44조 제2항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갑이 제기할 소송 내용은 행정소법 제44조 제2항의 소송 유형으로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수소법원에 소장이 2장이면 어느 법원에다 내야 되냐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의 소장도. 그래서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수소법원에 보험료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 제기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의 해결에서는 앞에서 했던 거 마지막에 이제 모든 목차의 마지막 결론들만 다 골라가지고 여기다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사실은 쓸 수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려웠지만 쓰실 수 있어요. 법조문을 잘 타고 들어가시면 이걸 써낼 수 있어요. 어설프게 비슷하게. 그러면 70점대 나와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정확하게 쓰고 판례를 정확하게 썼는데 마지막 사안의 해결에서 답이 틀렸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물론 점수 차이가 있어요. 상관없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합격에는 상관이 없어요. 70점이 넘어가 거의 사안의 해결까지 정확히 해버리면 70점 중후반대 나와버려요. 근데 70점 중후반대를 주는 걸 굉장히 교수님들도 채점자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60점 후반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60점 후반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답이 틀렸다? 그러면 50점 후반, 60점 초반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합격이죠. 당연히 합격이죠. 쟁송법이 그 정도 나오면 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예. 경영학 2과목 중에 한 과목이 꽈락이지 않는 한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진짜로 행정쟁송법이 뭔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예요. 행정쟁송법은 문서를 처리하는 학문이다. 행정쟁송법은 문서를 처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는 것은 그거는 행정실체법 영역이다. 그런데 행정실체법 영역은 우리의 소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지금 문서 처리했잖아요. 지금 소장 2장의 문서 처리 방법이잖아요. 여기 소송 유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서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화두로 던지면서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 다시 올게요.